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벌써 2023년이 됐어요. 나 옛날에 이제 한 30살 정도쯤 됐을 때 이제 서기 2000년이 되면 이제 세상이 망한다 그랬잖아. 휴거가 일어나고 뭐. 그때 내가 생각하기에 야, 2000년 돼서 세상이 망한다. 50살도 안 돼가고 죽는구나. 이런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지나서 벌써 23년이나 지났어. 아이 참. 정말이 온다. 예? 정말 온다고 막 얼마나 그렇죠. 그런 얘기 있었는데 23년이나 지났어요 보면. 자, 제가 특수 경매 공매 추천 권리 분석하는데 이 특수 경매 우리가 보면은 부동산이 소유와 점유의 가치인데 소유할 때나 점유가 형성이 복잡하게 돼 있을 수 있죠. 뭐 상속을 받았다든지 형제들이 같이 갖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복잡하게 얽혀지게끔 되면 그게 뭐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그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낙찰을 받아서 복잡하게 형성된 것을 풀어가지고 팔자고 하는 것이 특수 경매, 공매 그런 겁니다. 따라서 지금 보게끔 되면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물건이 그런 형성이 복잡하게 된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시면은 제가 이게 블로그 이렇게만 얘기했잖아요. 블로그를 만들어 놓고 우리 그 소송한 자료를 여기서 다 올려놨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 수강 선생님이 오더니 주님 블로그라고 하는 게 아니라 블로그라고 합니다. 그러고요. 블로그가 맞지 블로그가 맞아요? 예? 블로그라고 그래? 근데 저는 이제 블로그 했더니 블로그가 맞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그렇다면 블로그라고 그러면 이제 고쳐야 되겠는데 여러분 보시게끔 되면 제가 아니 계속해서 지금 여기 블로그에다가 소송을 하는 전문을 제가 다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전자소송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 인행 사장님. 그럼 그 소장 내용을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뭐 이런 거를 그걸 보고 그대로 베껴서 그것만 가지고 고치면 돼요. 소송하는 것 자체는 별로 안 어렵거든요. 근데 언제가 어렵냐면은 상대편이 답변을 해왔을 때 그 답변을 가지고 적당하게 판사님은 상대편이 답변한 거하고 우리가 얘기한 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판단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주장을 우리가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판사님은 주장한 것만 가지고 판결을 내주거든. 그럼 먼저 우리 김 선생님이 다른 이제 변호사한테 맡겼는데 변호사가 자신 없다고 한 것은 얘기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도로 갖고 소송을 할 때 건축법 갖고 소송하면 이겨요. 근데 건축법을 모르는 변호사는 민법 갖고 소송을 하면 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상대편이 소송을 했을 때 답변을 하고 우리는 무슨 법을 갖고 이런 법이 여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소송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상대편이 답변을 했을 때 답변을 안 하고 우리 하는 대로 그냥 다 이제 건물 철거해라. 뭐 우리 땅인데 그럼 법정 상권이 있냐 없냐만 따지는 거고 지료를 줘야 된다. 법정 상권에서 지료를 줘야 된다. 이건 너무나 간단한 거기 때문에 그런 그 복잡한 게 없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소송을 어떤 식으로 소송해서 어떤 법의 규정이 어떤 법에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달라. 이걸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에 보시게끔 되면 그 농지를 가지고 농지에 그 행정소송을 한 것도 아주 전문이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농지를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농지 취득 자유하면서 하고 농지위원이 생기고 뭐 심사를 하고 뭐 이렇게끔 돼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엔 경매로 나온 농지는 일단 농지증을 해주고 무조건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원상복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 것이지 경매로 나온 물건을 갖고 농지증을 안 해준다 그러면 경매를 저기 농지를 갖고 돈 빌려줄 적이 뭐야 은행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회수도 못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우리가 이제 일반 주택도 거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경매로 나와갖고 경매로 거래하는 주택도 1가구 2주택을 추진하지 말아야 돼. 빨리빨리 거래를 해서 누가 사서 팔는 거 주든지 세를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맞지 않나. 제일 첫 번째 물건입니다. 포항시 북구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보게끔 되면 여기가 뭐냐면 포항시 지진 피해를 금이 가 있는 주택인 것 같아요. 지금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저는 재개발 진행 중으로 돼 있고 그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는가를 생각을 하고 추천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어저께 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재개발은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시간과의 싸움을 해서 시간이 걸리는데 내가 살면서 시간이 걸리는 건 괜찮은데 피해가 나서 살지 못하면서 시간을 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게 조금 좀 잘못된 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건 한 번 더 떨어지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땅 자체도 뭐 90평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20평을 갖고 있어도 입주권 하나, 90평을 갖고 있어도 입주권은 하나인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입주권을 뭐 하나를 준다고 보면 나머지 땅에 대한 것은 정산 처리를 해서 아마 주는 것 같기 때문에 감정가나 주지 그 이상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떨어지는 것이 내가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바꾸게끔 됐습니다. 내가 이걸 추천할 때는 이거 뭐 재개발이고 재건축의 정비구역이가 괜찮아요. 위치도 좋아요. 보면 포항에 북구가 있고 남구가 있는데 북구 쪽에는 그 해변 송도 그 해수욕장이 있고 저쪽에 있어가지고 북구 쪽은 좋고 남구 쪽에는 이제 포항제철이 있고 해병대가 있고 이제 그래서 위치도 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시간과의 전쟁인데 이 정비구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비구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비구역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월세를 받으면서 시간이 끈다. 그건 뭐 투자를 괜찮겠다고 하는데 금이 가서 제가 보기에는 조족조에서 철근 콘크리트 조가 아니고 조족조에서 지진으로 해서 금 가면은 위험해요. 조족조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감정평가사가 가서 감정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외부로 봤을 때 금이 상당히 많이 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치 자체는 좋더라고요. 보면 여기 일대가 있고 여기 뭐 송도 해수욕장 있고 바로 위쪽이거든요. 위치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여튼 한 번 더 떨어지면 가자는 제가 생각을 바꾼 겁니다. 두 번째 물건입니다. 홍천군 북방면에 펜션으로 있습니다. 그 펜션 단지 내에 대항력 없는 세입자가 있고 건물은 두 동인데 하나는 사무소고 하나는 다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 신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얼마까지 떨어졌어? 49%까지 떨어진 겁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이 집이 좋기 때문에 이걸 사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19%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 이런 얘기예요. 투자를 해서 펜션으로 영업을 할 사람이라면은 괜찮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이거를
49%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추천했는데 또 가서 질러서 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2020년 7월 27일 날 집행관이 현황 조사 보고서 제출을 했죠.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여기 보면 9월 8일 날 했죠. 그러면 이보다 후에입니다. 다시 말해 유치권은 그 뭐냐면은 유치권 신고를 안 해도 유치권이 인정을 하고 있을 때는 자기가 유치권으로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근데 했느냐 안 했느냐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치권이 인정이 되는 거가 유치권 신고를 했으니까 인정이 되고 유치권 신고를 안 했으니까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유치권이라는 건 뭐냐면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붙들고. 그러니까 낙찰 받은 사람이 돈을 내고 내 걸 만들었으면 내가 점유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붙들고 있다 보니까 내가 안 줬다 보니까 그 뭐 할 수 없이 그 돈을 대신 주고 내가 점유권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경매가 시작이 될 때는 반드시 판사님이 압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압류 이후에 나와서 경매를 저기가 유치권자가 점유했다는 얘기는 압류 이후에 점유는 무효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유치권자가 신고는 안 해도 괜찮지만은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데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없을 때는 그 유치권은 어떻게 한다?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4, 5년 전에 그 논산에 땅이 나온 것이 공장을 짓느라고 땅을 바닥 공구리를 쳐놓고 그 이제 현장 사무실로 쓰느라고 컨테이너를 2개를 갖다 놓고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짓고 있는 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제가 현장 답사를 가봤을 때는 그 컨테이너에 유치권 점유 정리도 있었습니다. 현장 답사를 갔을 때는. 근데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채무자 점유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컨테이너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건설회사 거고 하나는 그의 땅 주인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둘 다를 갖다가 뭐 크게 생각하고 감정평가사가 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그냥 나 이게 뭐 주인입니다. 뭐 이게 얘기하니까 주인이 점유 이렇게 해가지고 경매가 진행됐는데 유치권을 해놓고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게 다 막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해서 걔네들이 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끝까지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지느냐 해갖고 그 대법원까지 갔어요. 한 1년 반에서 2년이 걸렸어요. 대법원에서 판결을 난 거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판결 난 거는 뭐냐면 딱 감정평가사가 점유가 채무자 점유라고 했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1년 반 우리가 판결문을 받았을 때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문을 받았을 때까지 2년 동안 그 땅을 점유한 비용까지 다 물어주라고 판결을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한번 정리해서 아마 그 블로그에도 제가 그거를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 경매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유치권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한데 다시 말하면 감정평가사가 가기 전서부터 점유하고 있었느냐부터 우리는 먼저 보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 것에서 공사업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판사님이 압류하기 한 후에 점유를 했으면 그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점유자가 김누구가로 돼 있거든요. 이게 유치권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치권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집이 여기에 한 동이 있고 이렇게 한 동이 있고 이렇게 한 동이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뭐야? 축대 같은 게 쌓였다 보니까 산을 깎은 거기 때문에 이 요만큼의 요 땅은 내 땅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써먹지 못하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집이 두 개가 있고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에 대지로 되어 있는 거죠. 항공사진을 보면 이렇게 컨테이너 같은 게 있고 여기 집이 있고 여기 축대 있는 것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땅만큼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못하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집이 있고 이렇게 경사가 됐죠. 번면이죠. 그 집이 두 동인데 하나는 사무소로 돼 있고 하나는 다가구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펜션 밑에 요쪽 앞에다가 이 언덕 밑에다가 이렇게 고기 구워 먹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홍천강 있죠. 홍천강에 여기 보면 펜션 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강 건너에서 이 펜션 단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 약간 언덕 위에 있는 요 집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펜션 단지로 돼 있는 집입니다. 이제 이 홍천강 쪽으로 이렇게 강 쪽으로는 펜션으로 놀러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내영 선생님 네, 이쪽 괜찮아요? 그 수요가 많지는 않은 곳인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한 반 가격으로 떨어졌으니까 네. 영업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네. 이 정도로 사서 네. 영업을 할 사람이면은 네. 제가 보면 괜찮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 번째 물건입니다. 삼척시 근덕면입니다. 저는 보면 우리는 대부분 제가 물건을 추천할 때는 사서 팔고 나와라 하고 수익을 올리는 거를 대부분이 추천하는데 이 부동산은 팔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 가지고 갖고 있으라는 물건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갖고 있다가 아들한테 물려줘도 되고 내가 갖고 있다가 거기서 그냥 월세를 받아서라도 써도 되는, 그러니까 제가 보면 파는 물건이 아니라 소유할 물건으로 저는 추천합니다. 여기 보시면 9천만 원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보면 물건 번호 1번, 2번 여기 있죠. 그 물건 번호 1번하고 2번이 나누어 가지고 경매가 진행됐다가 이거는 변경이 됐고 재진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다른 그 대법원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끔 되면 누군지 몰라도 1억 1,400의 감정이 나왔을 때 4억 1,155만 원을 썼죠. 아니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4억을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114550을 쓴다는 걸 411550을 쓴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긴장을 해서 틀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법원에 가서 실수할 때는 뭐 공짜 하나를 잘못 더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일이 많은데 옛날에는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게 경매 자체가 무효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낙찰 받을 금액의 10%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썼을 때는 입찰 보증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낙찰 받는 거 없이 최저가의 무조건 10%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쓰게끔 되면 그 잘못 쓰는 것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 하나를 더 쓰는 경우에 공 하나 더 쓴 걸로 낙찰 받게끔 되는 거예요. 이제 실수하게끔 되는데 이것도 제가 보면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해서 허가가 났었죠. 허가 취소됐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뭔가 이 사람이 너무 높게 받았기 때문에 잘못 써가지고 어떻게 된 게 허가를 취소했다는 얘기는 입찰 보증금을 돌려줬다는 뜻이에요. 허가 취소됐다는 얘기는. 그래갖고 신건으로 해서 다시 나왔잖아요. 그럼 신건으로 다시 나온 것이 1억 1,400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2억의 신권이 시작이 됐죠. 그럼 제가 보기에는 여기 그 1억 1,490만 원하고 9천만 원하고 합치면 얼마 돼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합치면은 합쳐봐요. 그러면 저기 뭐 2억 얼마가 되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 물건번호 1번, 2번으로 나눴던 거를 합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가격으로 보면은 지금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일단은 여기 보면 물건이 한 개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법원 들어가서 이 사건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명은 됐죠. 이런 경우니까 지금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 신권으로는 1번, 2번을 합쳐서 같이 경매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저는. 네? 합친 게 맞는 것 같으죠. 여기 보면은. 근데 이제 정말 스피드 옥션에서 이렇게 정리할 때 그걸 잘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보면. 그리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된 상태로 탐문대에 맸다는 얘기니까 옛날에 개발행위 허가 받았었는데 그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는 2년 이내에 준공하지 않은 그 허가가 자체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 개발 허가 받았고 뭐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삼척시 점유입니다. 보면 이 감정 가격이 원래는 이 땅이 1억 3,400인데 이렇게 보면 근데 뭐 여기 집이 있기 때문에 1억 1,143만 원에 그러니까 신권이 아니라 70%로 가격이 떨어진 거라 이런 뜻입니다. 양동식 명의로 과사가 되는 부과되는 건물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건축물 관리대장은 없지만은 재산세는 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한 번이나 또 같았었으면은 법정상권을 인정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양병례라고 있는데 여기 보게끔 되면 예전에 보면은 양동식하고 양병례가 같이 있었죠. 근데 양동식이가 37년생이고 양병례는 58년생이면 부자지간 같으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양동식 명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양동식이다 보니까 여기에 지분권자의 아버지 이름으로 재산세 아버지 이름으로 지어서 아버지가 재산세를 내고 있다기 때문에 법정 사건이 인정이 됩니다. 여기가 위치가 여기가 이렇게 도로거든요. 도로고 여기 땅 여기 두 개인데 자 보십시오. 여기 땅하고 요 땅하고 두 개입니다. 같이 나왔다는 건데 집이 여기 있는 거죠. 집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이게 지적도상은 이렇게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 측량이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이 집이 지금 내 땅을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고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 넘어가 있는 땅, 요 땅을 주인을 봤더니 국유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넘어갔으면 더 좋은 겁니다. 넘어갔으면 국유지 점유 허가 신청받고 나중에 불화를 받고 하는데 지장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간 것이 더 우리 그러니까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좋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은 요게 이 도로가 7번 국도거든요. 7번 국도가 지금 포항에서부터 자동차 전용도로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요 지금 있는 것은 뭐냐면 옛날
옛날 7번 국도. 이 지금 노란 색깔인가 자동차 전용 도로로 만들어진 신 7번 국도. 그 여기인데 이 여기가 이렇게 보면 약간 언덕 위거든요. 제가 이 동네는 잘 알아요. 고향이기 때문에. 그 언덕 위에서 보면은 이 초곡 항리 내려다 보이고 이 해수욕장이 내려다 보이고 이런 마을이에요. 보면. 예. 초곡 항이라는 곳이 제가 여기서 있으면서 회를 좀 맛있게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초곡 항으로 가요. 이 초곡 항에 가면 초곡 항에 여기에 보면 횟집이 7개가 있는데 그 횟집 7개가 전부 다 어선이 있는 사람들이 해놓은 횟집이었고 자기네들이 잡아갖고 와서 여기서 횟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싱싱한 걸 잘 만들기 때문에 조금 다른 데는 비싼데도 일부러 먹으러 회를 좀 맛있게 먹어야 됐던 일부러 가요. 그럼 누가 나를 좀 회 맛있는 거 좀 사줄게 그러면 이 동네 사람 나를 데리고 이 초곡항으로 가요. 이 초곡항 여기가 뭐야? 항영조 마을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항이 보이고 동해 바다가 쫙 바라보이는 그다음에 그 해수욕장이 이렇게 바라보이는 아주 조망권이 있는 그 자리예요. 여기가. 근데 제가 여기다가 보면은 옛날 7번 국도지만은 그 이쪽에 이 근처로 오시는 분들은 이 한원도로 말고 옛날 국도변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쪽에다 집을 하나 제대로 지어놓고 한 2층이든지 지어놓고 그 2층에서 조망권을 동해를 바라보면서 커피를 먹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은 너무 멋있는 곳이 될 것 같아요. 정원도 잘 만들어 놓게 되면. 그래도 있네. 네? 여기 꽃도 있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저기 뭐야 보트 타고 뭐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그런 걸 갖다 놓은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서 바다가 바로 딱 보이죠. 요 뒤로 이렇게 만들어서 정원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집 한 2층으로 지어 놓으면 기가 막힌 조망구에 있는 아주 명소가 될 걸로 저는 봅니다. 이쪽에서 보면 여기 바다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뒤에 땅이 국유지잖아요. 국유까지 불화를 받아서 거기를 정원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보기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유지를 불화를 받지 못하더라도 건물은 짓지 않고 정원을 만들어 놓는다는 그런 거죠. 국유지를 가지고. 네 번째 물건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바닷가인데 건축물 관리 대장상으로는 공장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택으로 쓰고 있고 그 옆에 또 하나는 관리사라고 해서 지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라남도 신안인데 이 신안이라는 그 섬에 있는 그 신안군이 그 몇 년 전에 신안군으로 들어가는 그 다리를 제대로 만들어서 신안군은 이제 배를 타지 않고 자동차를 가지고 끝에까지 다 다닐 수 있는 곳이 신안입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도 강의를 하잖아요. 제가 전라도에 있는 뭐 진도나 뭐 이런 쪽에 바닷가에 있는 땅을 가끔 가다 이렇게 추천을 하면은 부산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부산에도 바닷가 많습니다. 부산에 있는 사람이 무슨 전라도까지 바닷가를 타서 전라도까지 갑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보십시오. 땅이 지금 몇 평이죠? 168평이죠. 168평에 3천만 원짜리 땅이 경상도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는 땅이. 여기 신안인가 있지. 사업자 등록증으로 뭐 500만 원을 뭐 있는 것이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이죠.
여기 박정희라는 분이 있는데 배당 요구를 했죠. 2천만 원.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땅에 여기 집이 여기 공장으로 돼 있고 이게 뭐야? 관리사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대지로 돼 있는데 여기 대지는 뭐냐면 펜션이 지어져 있어요. 이 바다는 여기가 바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항공사진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바다죠? 뻘이에요, 뻘. 뻘이고 여기 바로 뒤에 펜션이 있고, 그러니까 이 펜션에서 바닷가를 가려면 우리 땅 앞으로 지나가야 돼요. 생산관리 지역이고 이렇게 집이 돼 있습니다. 여기 펜션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닷가 앞에. 그러니까 물이 지금 나가서 뻘일 수도 있지만 물이 들어올 때는 바로 앞이라는 얘기죠. 요렇게 근데 이것이 공장으로 허가가 났는데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쓰고 있죠. 이게 보면 관리사라고 돼 있고 여기 바로 앞에가 여기가 뭐야? 여기 바다입니다. 보면 여기가 펜션이 지어져 있고 펜션에서 나와서 우리 집 앞을 지나야지 바다로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신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전부 다 섬을 이렇게 거쳐서 여기까지 자동차로 들어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동차로 들어갈 수 있는 바닷가의 땅이 3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한번 투자해서 갖고 있을 만하죠. 이내영 사장님이 사가지고 날 누가 한 번씩 놀러 가라고 해주면 이것도 가격이 싸고 바닷가다 보니까 투자해둘만 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